안녕하세요. 30회 사피엔스 9장에서 하라리는 모두가 똑같은 개념과 가치와 사상과 문화를 가진 지금 세상에서 상대방의 말과 논리와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의 진정한 문명의 충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를 목격하자마자 인류의 사회문화적 진화의 최종 형태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언한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르더라도 결론에서는 하라리와 일치하죠.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정의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면 특히 종교의 토대 위에서 벌어지는 문명의 충돌은 분명히 있고 그 정도는 이미 위험수위에 가까워졌다는 것이 오늘 살펴볼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입니다.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들에게 영감을 받은 헌팅턴은 탈냉전 시대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념이나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바로 문화라고 단언합니다.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이 탈냉전 시대 국가들의 이익과 대립과 협력의 모든 양상을 규정한다는 거죠. 중심부 주변부, 서양 동양, 서구 비서구, 우리 그들, 낯익은 것, 낯선 것과 같은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은 서구 세계가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만든 신화일 뿐이라고 지적한 미국 평론가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문화 또는 문명을 기준으로 그것도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헌팅턴은 문화와 문명을 정확히 구분하려는 시도는 헛되다고 말합니다. 둘 다 사람들의 총체적인 생활 방식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굳이 찾자면 차이가 하나 있긴 한데 바로 규모입니다. 그래서 문명을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문화적 실체라고 정의하죠. 작은 규모의 문화들이 뒤섞이고 생멸하면서 문명도 변화를 겪지만 그런 사실로 인해 문명의 실체성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창발성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각 대학교나 전 세계 유명 스포츠 구단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구성원들은 거의 해마다 바뀌지만 왠지 모르게 전체 집단으로서의 대학교나 구단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나 이미지나 색깔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헌팅턴의 말대로 문명이 언어, 역사, 종교, 관습, 제도, 가치관, 사회구조 같은 객관적 요소와 사람들의 주관적 귀속감 모두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인류를 문명이 아닌 다른 용어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하고 당연히 인류사는 문명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모두 몇 개의 문명이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에 대해 헌팅턴은 사라진 문명 7개와 현존하는 문명 8개, 총 15개의 문명을 제시하죠. 사라진 7개 문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현존하는 8개 문명, 그러니까 중국, 인도, 이슬람, 일본, 서구, 정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국과 인도와 이슬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일본이 당당히 문명의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할 정도의 역사나 업적이나 유적이나 고유성이 있는지, 각기 개성이 강한 유럽을 서구라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같은 정교회라도 단일 체계인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거의 독자적인 서너 개의 조직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종교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어떤 자격으로 문명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헌팅턴은 종교는 문명을 규정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세계 5대 종교 중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4대 종교인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는 각각 서구, 이슬람, 인도, 중국 문명과 연결되어 있고요. 기원전 4000년경부터 시작된 역사 속에서 문명이 처음 등장하고 기원 후 10세기경까지 문명들의 조우는 제한적이고 간헐적이었습니다.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문명들을 연결해줄 교통수단의 한계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11세기부터 서서히 성장하던 유럽이, 즉 서구가 15세기 들어 바다를 통해 정복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문명들의 격돌은 19세기에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서구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정점에 이르렀죠. 서구의 이런 원동력을 헌팅턴은 기술, 즉 항해술과 군사력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서구는 사상, 가치관, 종교의 우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화한 폭력, 즉 힘의 우위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하죠. 종교가 그렇다 쳐도 29회 총균세의 에필로그나 30회 사피엔스의 전체적인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서구의 사상과 가치관은 서구가 우위를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요소이기에 헌팅턴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게다가 중요한 정치 이념은 한결같이 서구에서 나왔다는 말은
전체 집합인 사상과 부분 집합인 정치 이념을 별개의 것으로 착각한 듯한 인상마저 주고요. 여하튼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서구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나라들의 성장으로 인해 문명들은 현재 교섭 단계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문명들이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헌팅턴은 픽션과 넌픽션을 넘나든 영국 작가 나이폴이 말한 어떤 작품인지는 알 수 없는 보편 문명이 등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서구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구의 대중매체에 노출된다고 해서 비서구인이 서구화된다는 근거는 없으며 영어로 의사소통한다고 해서 그들의 사고가 서구화된다거나 그것이 정체성과 귀속감을 낳는 원천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헌팅턴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상품은 아니더라도 광고를 포함한 대중매체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시청자는 대중매체가 주입하는 모든 걸 욕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TV를 바보상자라고 비난하는 이유이고 영화 마블 시리즈나 겨울왕국에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우리 국민의 모습을 제가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유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변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언어 순화를 외치는 이유이고요. 앞으로도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헌팅턴은 보편 문명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근대화의 선구자인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내세워서 비서구 사회의 서구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가 숨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비서구 사회가 자기 문화의 핵심적 가치, 그러니까 파이데우마를 포기하지 않고도 근대화를 일으켜왔다면서 근대화가 반드시 서구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공통점이 반드시 정신적인 동질성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타당한 주장입니다. 헌팅턴은 탈냉전 시대의 세계 정치의 중심 축은 힘과 문화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의 상호작용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힘인 문화와 이데올로기는 딱딱한 힘인 경제력과 군사력이 받쳐줄 때라야 작동하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지는 만큼 상승하는 자신감과 자부심은 자기 문화의 상대적 우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런 당당한 모습에 압도되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의 모든 것, 즉 문화를 동경하게 되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내리막길을 걷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문화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하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가 세계 신기록을 연일 경신할 때 대중매체는 그녀의 가치관과 성격과 식단, 하다못해 그녀의 허벅지 두께에서조차 성공의 열쇠를 찾으려 했죠. 물론 그녀가 1등에서 내려온 뒤로는 그런 종류의 뉴스도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그래서 헌팅턴은 힘은 거의 예외 없이 문화를 동반한다고 말합니다. 산업화, 즉 근대화 과정으로 인해 오랜 역사를 지닌 정체성의 원천이자 권위체계인 가족이 산산이 조각나면서 고립된 개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라리는 그들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국가와 소비 공동체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생겨났다고 말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대해 헌팅턴은 종교가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죠. 그러면서 하라리가 이신론이라는 종교 어휘의 사용에서 실수했듯이 헌팅턴 역시 원리주의, 그러니까 근본주의라는 종교 어휘의 사용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긴 해도 교조주의와 정통주의는 종교교리에 충실해지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근본주의는 모든 비유를 거부한 채 경전에 기록된 글자 하나까지도 모두 진실이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맹목적이고도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헌팅턴은 그런 근본주의를 종교 자체와 동일시하는 큰 오류를 범한 거죠.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세계 전역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몇몇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서구 일변도의 문명의 양상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에 힘입어 아시아인들의 발언권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러면서 과거의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이 아시아를 뭉뚱그려 하찮게 묘사했던 방식 그대로 획일적이며 부정적으로 서구를 묘사하는 아시아의 옥시덴탈리즘이 나타나고 있다고 헌팅턴은 지적하죠. 사장에서 보았듯이 경제적 번영은 도덕적 우위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있는 나라는 없으므로 아시아의 경제성장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진정세로 돌아설 텐데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은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인구 증가가 한풀 꺾이는 21세기 초반인 20, 30년대일 것이라는 헌팅턴의 예측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헌팅턴은 현재 정치적 경계선이 민족적, 종교적, 문명적 경계선과 일치해가고 있고 문명과 문명의 단층선이 주요 분쟁선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적 동질성이 한 나라의 우방과 적국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요인이 되리라는 거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비슷한 조상, 종교, 언어, 가치관, 제도,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뭉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헌팅턴의 문체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다이아몬드와는 다르게 그에 관해 간단 명료하게 답하지 않은 채 이유와 답변의 개수만 늘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문화적 동질성이 사람들의 결속과 응집을 낳고 문화적 이질성이 반목과 갈등을 낳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의 답으로 2가지면 충분할 것을 5가지나 들고 있죠.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본성이고 물질과 얽힌 문제들과는 다르게 문화적 대립은 타협할 수 없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헌팅턴은 하나의 문명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 관한 독창적인 분류를 제시하는데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고립국, 문명의 뿌리이자 가장 강력하며 대개 문명의 성지가 속해 있는 핵심국, 해당 문명과 자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소속국,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문명권에 속한 집단들이 대립하는 단절국, 단일 문화지만 상황상 새로운 문명권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대두되어 어떤 문명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있는 분열국이 그것이죠. 정의상 갈등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당연히 단절국이고요. 문명은 가족의 확대판이기에 핵심국은 가족 안의 어른처럼 소속국들을 돕고 지키며 문명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죠. 이슬람을 특징 짓는 내부적, 외부적 분쟁의 주요 원인은 이슬람 문명의 핵심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슬람 내부적으로는 단단히 뭉칠 수 없다는 약점이 되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셈이라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헌팅턴은 여러 문명과 핵심국들 중에서 러시아, 일본, 인도는 마치 박쥐처럼 자국의 이익이라는 기준에 따라 때로는 이쪽 편에 때로는 저쪽 편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근해 문명이라서 논외로 치면 미래의 가장 위험한 충돌은 서구의 오만함과 이슬람의 편협함 그리고 중화의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충분히 타당성 있는 예측이지만 근해 문명과 위험 문명으로 구분한 근거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서구가 핵무기 확산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핵무기는 군사적 약자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핵무기의 보유는 다문명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권력 분산과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명쾌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중국의 사회적 경제적 급성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비 확산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니까요. 인권 문제에서도 서구는 급성장한 아시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은 거의 예외 없이 문화를 동반하기에 서구의 개입에 대해 아시아는 아시아만의 유교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서구의 그리스 로마와 그리스도교 가치보다 훨씬 전통 있고 훌륭한 유교적 가치 내에서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죠. 서구와 비서구 간의 문제는 군비 확산과 인권 문제 외에 이민 문제도 한몫을 차지합니다. 이민 문제는 대체로 현지인들의 실직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여겨지지만 헌팅턴은 그보다는 문화, 범죄, 생활 방식 등 문명적인 요인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 미국인은 자기 나라를 영국의 법 전통을 계승했고 영어를 써야 하며 서구의 고전적 전통인 그리스 로마의 규범을 따라야 하고 프로테스탄트의 노동윤리에서 발전의 원동력을 찾은 유럽인이 개척한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데 다른 문명권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런 그들의 정체성을 뒤흔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충분히 타당합니다. 서구의 힘은 조금씩 약해지고 비서구의 힘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명 간의 소규모 충돌은 지금도 이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대규모 충돌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헌팅턴이 예측하는 문명 간의 충돌 양상은 국지전의 양상을 띠는 단층선 분쟁과 세계대전의 양상을 띠는 핵심국 분쟁 2가지입니다. 단층선 분쟁은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한 임접국들 사이에서 또는 한 국가 안의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한 집단들 간에 발생합니다. 두 사회의 지리적 근접성,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
이질적 사회구조, 역사적 기억에서 비롯되며 대체로 각 진영 모두에게 그들의 역사나 정체성과 관련된 상징성이 깃든 지역에 관한 영토 분쟁의 양상을 띠죠. 핵심국 분쟁은 문명 간의 헤게모니가 재편될 때 또는 단층선 분쟁의 규모가 커졌을 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로 인해 친족 또는 관련 집단들이 자기 편에게 정신적, 외교적,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단층선 분쟁이 쉽게 핵심국 분쟁으로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 미국 저널리스트 그린웨이의 친족국 증후군이라는 용어이고요. 헌팅턴이 보기에 아시아는 문명의 가마솥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만 헌팅턴의 기준에 의하면 6대 종교, 즉 일본, 중화, 정교, 불교, 이슬람교, 서구에 속한 국가들이 있고 내 문명의 핵심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남아시아에는 인도가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이슬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아와 서구의 갈등 원인이 유교적 가치와 그리스 로마 및 그리스도교적 가치의 충돌에 있다면 이슬람과 서구의 갈등 원인은 무기 확산, 인권과 민주주의, 원유 지배권, 이민, 이슬람 테러주의, 서구의 간섭에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와 서구의 갈등 원인은 인권, 이민, 마약 관련 테러, 경제 통합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명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긴 할까요?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와 문화는 바뀐다. 하지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만이 그런 변화를 낳는다는 헌팅턴의 말은 제가 소설을 다룬 방송들에서 사람의 변화에 관해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습니다. 헌팅턴이 문명 간의 전쟁으로 제시하는 두 사례인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걸프 전쟁 모두 이슬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페이는 왜 민족은 무장하는가에서 문명 간 분쟁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이슬람교도와 비이슬람교도 사이의 싸움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연루된 분쟁에서의 폭력 의존도가 영국은 11.5%, 미국은 17.9%, 소련은 28.5%이지만 이슬람 국가들은 53.5%이고 중국은 무려 76.9%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팅턴 역시 이슬람이 단층선 분쟁의 지속적인 원천이라면 중국의 부상은 핵심국 분쟁의 잠재적 원천이라고 말하죠. 대체로 이슬람과 폭력 및 테러와의 강한 연관성은 종교적 성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슬람 교도에게 이슬람은 삶의 일부인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자체이자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특히나 폐쇄적일 수밖에 없죠. 하라리의 설명처럼 일신교, 그러니까 자신들이 단 한 분밖에 없는 신의 모든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도 없는 데다가 언제 어디서나 유일한 진리인 자신들의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니 개인주의와 세속적 물질 만능주의에 흠뻑 젖은 서구 문명은 그들이 가장 죄악시하는 모습만 골라놓은 집합체인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구에 강력하게 맞서는 거죠. 이에 대해 헌팅턴은 6가지 이유를 들지만 개연성이 높다는 그의 확신과는 달리 모두 그저 그렇습니다. 단층선 분쟁이 발발하면 다양한 정체성 중에서 분쟁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단 하나의 정체성만이 전면에 부각되는데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종교라고 헌팅턴은 말합니다. 단층선 분쟁은 아니지만 그처럼 집단 흥분의 상태에 빠진 사례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죠. 제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영삼은 교회 장로라는 사실을 부각해서 기독교인들의 표를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의 머리에는 김영삼의 장단점이든 공약이든 그 어떤 다른 건 일절 들어오지 않았죠. 오로지 장로라는 종교적 지위에 사로잡혀 자신들 스스로 만든 이미지와 환상을 결합한 후 맹목적으로 그것에 열광했습니다. 국가대항전이 벌어지면 그 순간부터 모든 이성은 마비된 채 맹목적인 애국심만이 전면에 등장해서 모든 감정과 판단과 결정을 이끌어가죠. 2006년 6월 독일 월드컵 당시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후에 사실로 밝혀진 우리나라의 오프사이드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해설위원이던 신문선은 축구계에서 퇴출당했고 특별한 사정상 일본이나 중국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은 알 수 없고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요. 사실과 진실만이 무지와 횡포를 제거하거나 몰아낼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헌팅턴이 제시하는 단층선 분쟁은 실제로 분쟁에 휘말려 싸우는 당사자들인 1순위 국가들, 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2순위 국가들, 그리고 문명적 동질감을 느끼는 대개는 그 문명의 핵심국인 3순위 국가들이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잦은 휴전과 정전을 반복하면서도 완전히 종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단층선 분쟁은 1순위 당사자들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진 2순위와 3순위 국가들에 의해서만 종식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너무도 당연한 말이죠. 두 친구가 심하게 싸우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먼저 싸움을 그만둘 수는 없죠. 그건 패배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그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중재에 나서면 싸움의 당사자인 두 친구 모두에게 네가 뭔데 끼어들고 지랄이냐며 욕을 먹지만 두 친구 각자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영향력도 있는 친구들이 싸움을 말리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화해를 요청하면 마지못한 척 하면서도 쉽게 화해에 이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팅턴은 나름의 해결책 3가지를 제시합니다. 지금의 다문명 세계에서 핵심국들이 다른 문명 내부의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제의 원칙, 단층선 분쟁이 발발했을 때는 핵심국들이 타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동 중재의 원칙, 어떤 문명 내에서 살든 간에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살인, 사기, 고문, 억압, 독재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관, 제도, 관행은 있기 마련이므로 그것을 찾아내 확대하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는 동질성의 원칙이 그것이죠. 특히 서구 문명에 요구되는 건 자제의 원칙입니다. 서구 문명이 보편 문명이라는 서구인의 믿음은 하라리의 표현으로 치면 상상의 질서 또는 공통된 신화에 불과하므로 허구 또는 거짓이고 지금껏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큰 희생이 뒤따랐으므로 비도덕적이기도 하며 그런 태도가 문명 간의 충돌을 유발하는 가장 민감한 도화선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헌팅턴은 중재의 원칙을 위해서 현재 세 문명에 속한 나라들만이 차지하고 있는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종신국 회원국 자리를 문명별로 최소한 한두 나라에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론적으로야 맞는 말이지만 세계 또는 인류 전체라는 대의는 내팽개친 채 자국의 이익만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지금의 강대국들을 보면 그리고 피해자에게 힘이 생길 때 복수의 바람이 불곤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